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복지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는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단 몇 줄로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형식적인 내용을 악용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흔들어 왔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는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명시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국자치분권 개헌추진본부 서울구청장협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오늘 오전 강릉 선수촌, 북한 국가가 흘러나오며 올림픽 오륜기 옆으로 인공기가 개양됩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피겨스케이팅의 기대주 염대옥 선수는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뒤이은 우리나라 비보이들의 축하 공연. 현란한 춤사 위에 북한 선수단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색함은 북한 응원단의 연주가 시작되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리랑 가락이 흘러나오자 북한 선수들은 만면에 웃음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응원단이 온 건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응원단의 신명나는 연주에 흥이 오른 선수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연은 우리 자원봉사자와 북한 선수들이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손에 손 잡고 춤을 추는 걸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공연이 끝난 뒤 북한 선수들은 단상에 올라 한박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편 북한 기자단의 취재 열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하자 퉁명스런 대꾸가 돌아옵니다. 오늘 입촌식 좀 참석한 소감. 기자가 기자를 취재하면 되나. 남북한 쇼트트랙 대표팀은 깜짝 공동훈련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북한의 정광범, 최은성 선수를 뒤에서 밀어주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이 발전을 축하합니다. 인민무력상의 인사로 본격적인 사열이 시작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망원경으로 광장을 주시합니다. 연단에선 김 위원장은 침략자들이 조국의 자주권을 0.001mm라도 침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열병식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발전된 강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상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시험 발사를 마친 화성 12, 14, 15형도 등장했습니다. 다만 신형 전략무기는 공개되지 않았고 김정은의 연설에서도 핵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병력 13,000명이 동원돼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 지난해 김일성 주석 생일기념 열병식과 비교할 때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과거 주요 열병식은 생중계를 한 데 반해 오늘은 녹화방송을 했고 외신기자 초청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달리 이번 열병식이 올림픽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어떤 내부의 행사일 뿐이고 또 이 남쪽에서 열리는 올림픽 행사에 대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의 표시를 보이면 오늘 열병식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처음 등장했는데 이 역시 정상적인 국가의 내부 행사임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검찰이 오늘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한때 삼성그룹 2인자였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도곡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의 주체는 다스의 140억 원 회수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스는 BBK에 투자했던 돈 190억 원 가운데 50억 원만 회수하고 14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미국에서 김경준 BBK 대표를 상대로 10년 가까이 여러 건의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다스의 소송을 관리하고 김재수 LA 총영사가 나서 각종 소송을 진두지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외교공관을 개인 기업의 투자금 회수에 앞세워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다스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140억 원 회수를 위한 소송에 무려 400만 달러, 우리 돈 4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한 가지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형 로펌 5곳 이상이 동원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소송은 다스가 지난 2011년 2월 알 수 없는 이유로 140억 원을 돌려받으며 끝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이 비용 가운데 일부를 대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나가는 날짜로는 평창 올림픽 개막일에 방송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둥이 신비님. 반갑습니다. 저는 올림픽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러세요? 이번 동계 올림픽만큼은 대성공이길 기원합니다. 분입학 못하고 말이야. 네, 저도 갈 거예요. 일설에는요, 88 올림픽 때 예. 굴렁쇠 소년이 신비님이라는 설이 있어.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네. 그 녀석이 이렇게 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게 88년 이후에 2018년이니까 30년 만인 거거든요. 그 사이 이제 월드컵도 있었고 그렇지만 아시안 게임도 있었고 막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게 30년 만입니다. 동계, 하계, 월드컵 모두 개최한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안 돼요. 3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나라는 최초가 프랑스가 달성을 했고요. 그 뒤 이태리, 독일, 미국, 일본 순이고 우리나라가 5번째입니다. 뭐 나름대로 자랑스럽네요. 그러네요. 그런 나라들 가운데 일단 우리나라에 온 올림픽 지금부터는 누가 유치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우리가 치러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도와주시고요. 붐업도 시켜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티켓도 끊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티켓 이미 끊으신 것 같은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평창올림픽 비공식 마스코트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근데 마스코트하고 닮았어요. 굉장히 닮았어요. 동글동글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닮았어요. 좋아야 되나? 좋아야죠. 예. 마스코트는 호감이에요. 그렇죠, 호감이죠. 비호감으로 만드는 마스코트가 어디 있어요? 이명박의 다스 빼고. 나는 다스의 그 회사 상호하고 로고 있잖아요. 보면 정말 비호감이더라. 기업이란 게 이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충 만들었죠. 악마의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타는 현기차에 이명박에 관련된 물건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현기차, 승용차 시트는 다 이명박의 그 침이 한 번씩 발라진 시트라는. 그래서 저는 쌍용차만 탑니다. 쌍욕은 하지 마시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현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오, 박수 한번 칩시다. 오. 우리 방송이 나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인 친이계입니다. 서울시 있을 때부터 이명박 측근으로서 승진을 거듭했던 인물이고요. 특히 신비를 잘랐던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현희가 강북구청 국장으로 있을 때 그랬던 거예요? 저와 막가는 싸움을 했던. 직접적으로? 그럼요. 이게 죄어버리네. 직원한테 있잖아요. 국장이 선생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 서울시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신현일 겁니다. 막 음성 지원 되는 것 같아요. 나가세요.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청구하는데요. 죄목이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이렇게 돼 있어요. 취업 청탁도 있고요. 예, 대통령 예. 명예훼손도 있고요. 개판입니다. 댓글 달기도 있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각한데요. 아니 이 심각한 내용이 뭐냐면 2010년 7월경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경료금하고 포상금을 총무팀장을 통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그거를 비서실장이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유용한 거래요. 어디에다 이용하냐면요. 동문회. 아, 동문회. 네, 동문회. 아니 그런데 정말 구청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해서 그 돈을 낑겨먹는 이런 짓을 이거 너무 비상식 아니에요? 강남구의 특활비 횡령 사건하고 비슷한 거야. 구조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그러네요. 횡령. 액수가 적지도 않아요.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아까 동문회비 말씀하셨지만 당비, 자유한국당이겠죠? 그리고 지인 경조사비, 그다음에 명절 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이런 거를 왜 구청에서 나온 돈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상금이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노원구청에 근무할 때 제가 전국 최우수 재난 공무원으로 선정이 돼서 3억 5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3억 5천을 받은 돈으로 제가 환경이 열악한 노원 소방서에 장비를 사줬다고 했잖아요. 일부를. 근데 그 돈이 포상금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냐면 저한테 그때 쓸 수 있는 돈이 3,500 정도밖에 없었고요. 다 했는데 그 3,500도 사무실 환경 개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재난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신년이 이자는 동문회비를 내고 당비를 내고 선물을 사고 그것도 직원한테 갈 돈으로 빼서. 이거는 있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제가 추적한 건 뭐냐면요. 강남구청 예산이 2조가 넘습니다. 씨발. 내가 욕 안 하려고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근무한 강북구청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겨우 있잖아요. 다 긁어 모아서 4천억이에요. 씨발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그렇게 차이 나요? 2조가 넘는 도시에 그 돈 없어도 직원 포상금을 횡령해요? 에이씨. 정말 추접스럽게. 그러니까 신현희는 대선 때 보면은 일베 국정원으로 의심되는 가짜 뉴스 퍼나르면서 직원들이 달았잖아. 본인이 직접 달고. 그러니까 그러고 뭐 양아치도. 대표적으로는 이제 예비군 훈련장 가면 나타나가지고 또 방공 교육하고 자기 정치적으로 써먹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정치판에 다시는 기웃거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도 그래야 됩니다. 예. 정말 낱낱이 후보들 평가해서 이런 양아치 같은 정치인들이 지자체를 운영할 수 없도록 맞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이 괴물이 돼버린 거지. 또한 이제는요 바뀌어야 됩니다. 강남구 구민들도요 이런 양아치 구청장을 앉혀놓으면 강남구가요 욕 처먹어요.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지. 그거 무조건 나는 돈 많으니까 자유한국당 찍어야 돼 이래갖고 이따구로 해가지고 말이죠. 강남 일부 시민들이 특정 정당을 이렇게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은 그 지역에서도 안 좋고요. 예를 들면 하십시오. 너 어디 사냐? 강남 살아. 그럼 예전 같으면 오 잘 사네 이렇죠. 요즘 같으면 뭐라 하겠어. 아유 정치적 후진. 이렇게 얘기하면 신년이. 강남구 이 강남구라는 이 레인밸류가 완전히 바닥나 버렸습니다. 신년이 때문에. 이런 자들은 다시는 구청장을 못하게 막아야 되고요. 당장 구속해서 추징까지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신년이는 과거에 제가 악연이 있지만 돌이켜 보면 굉장히 욕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리도 반드시 켜야 되고요. 또 내부에 승진과 관련된 소문들이 지금 왕왕 퍼지고 있거든요. 매관매직. 내부 매관매직 직원들 요것도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평창올림픽 이야기 좀 할게요. 일단은 할 말이 참 많아요. 이제 평창올림픽이 이제 시작되는 날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이념 대립을 자제하자 하면서 평창 결의안이 채택됐거든요. 여기에 정세균 의장이 제안을 했고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이 결의안이 165명 중에서 160명 찬성으로 채택이 됐는데 사실상 이거랑 별개로 지금 국회에는요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취업비리 문제 같은 걸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은 올림픽인데 올림픽이니까 검찰 수사든 뭐든 다 자제하자 요 분위기예요. 미친 새끼. 권선동은요 이 빗나가는데 검찰한테 직접 압력을 넣은 새끼예요. 청탁한 겁니다. 청탁. 이거는 중재예요. 어떻게 입법부에 입법권을 가진 자, 독립적인 입법권을 가진 자가 사법부에 전화해서 압력을 넣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직결이 직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 청탁 비리는요 그냥 비리에 지나치지 않는데 이 청탁 비리를 덮고자 본인의 수사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해방이래.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들어갈 수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평창 결의안 채택에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바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이에요. 이 조원진이 저번에 현송월 단장 왔을 때는 서울역에서 인공이 불태웠고요. 네. 이번에 그 묵호항에 만경공호가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도 인공기를 불태우는 그러니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대하고 달려가서 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가 없는 게 그 영상 보시면요. 만경공호가 들어와요. 빤히 북한의 선수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항구에서 경찰이 지키고 있고 온갖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인공기도 불태워요. 어쩌라는 거지? 그런 선수단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저도 지금 한심한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자가 국민의 세비를 수십억씩 받은 자가 헌법에 보장된 입법권의 임무, 나라의 평화와 통일 이게 기본 의무거든요. 입법권자들이 그걸 위해서 좋은 법률들을 제정하고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야 될 그 당사자가 그죠 엄중하게 보장된 거잖아요. 입법권이. 그런데 평화 올림픽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겠다는 체결식에서는 반대하고 달려가서 모처럼 만에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 오는데 거기 가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게 탄핵 제도가 있었더라면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있으면 바로 발의돼서 탄핵해야 될 사람이고 이거는 자기의 임무를 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쓰레기 같은 생각이고요. 이런 자들은 다시는 국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 것도 우리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엄연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는요. 109조에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경찰은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워서 북한 선수들과 북한의 그 관계자들을 자극하려는 이런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모욕하는 행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지원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바로 체포를 해야 돼요. 경찰 뭐 하십니까? 그러게 조원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철성 청장님 뭐 하시냐고요. 다른 때는 그렇게 잘 잡아 가두더니 왜 이런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요. 잡아요? 그리고 이제 이 조원진이나 특히 저는 이제 이게 왜 슬프냐면 올림픽 정신이 쿠베르땡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뭐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렇지. 쿠베르탱 남작. 남작. 남작이라고 그러죠. 남작. 그런데 남자 아니에요. 이게 프랑스 사람이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림픽이 뭐냐면 사실은 인류에서 전쟁으로 막닿는 것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거든요.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 정신이잖아요. 네, 페어플레이 정신이 뭐냐면 민주주의에서 굉장한 룰을 정확히 지키는 게임을 확산하면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이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나 조원진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협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리 이념 전쟁 하지 말자. 그러면 올림픽 동계든 하계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협약한다는 것도 저는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런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 정말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가. 올림픽 정신을 고사하고 우리 헌법 정신도 이행하지 못한 게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불안했으면 협약을 하자고 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일 자체도 지금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픈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되는 내 스스로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나와 다름과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존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나는 북이 싫어. 나는 일본이 좋아. 한나라당처럼. 나 미국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는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예. 또 나는 북한이 좋아.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맞짱 뜨는 거 보면 속이 시원해.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 원래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오직 이 사회가 한심했으면 이 정치권이 한심했으면 국회에서 협약까지 해야 되는 이런 슬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인 거냐. 그러면 이념 우리가 지금 한국당이 2018년에 30년, 40년, 50년에 논쟁했던 그 이념 대립으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후진국으로. 저 먼 역사 한 60, 70년 뒤로 끌고 가서 아직도 올림픽을 이념 전쟁으로 끌고 가는 게 한나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한나라당이 과연 그러면 우리 헌법이나 또는 지금 인류의 평화에 공존하는 이 정신에 기여하느냐? 저는 이게 반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국회의원 탄핵 사유다. 만약에 탄핵이 있었다면. 이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니 그냥 이 추운 날씨에 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뒷돈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게 핵심 아니에요? 알겠고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몇십 명도 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법대로 합시다. 체포해야지 뭐. 자, 짧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오노가 왔어요. 오노가. 오노. 바로 엊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2002년이니까 벌써 16년 전이에요. 아이고 오래됐다. 그 김동성의 오노. 난 이게 생각나는데 선이 이렇게 이게 나중에 월드컵 때 그 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레머니 골 세레머니로 바로 그 오노가 MBC 해설자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워했던 그 반치광 오노도 그냥 해설자로 오니까 또 밉지가 않아. 이게 참 국민적 분노가 생겨가지고 당시에 뭐 그 팟캐스트 생기기 한참 전인데 김구라, 황봉할 이런 사람들이 오노 만나겠다고 미국도 가고 막 그런 이미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죠. 추억 돋는다 진짜. 오노 언제적 오노냐. 어쨌든 저는 오노가 MBC에
해설위원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림픽 정신은 있잖아요. 페어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이건 웃을 게 아니에요. 맞아. 저는 오노하면 헐리우드 액션하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쪽팔린 자. 굉장히 이 올림픽을 훼손한 자였거든요. 정신을 훼손한 자였는데 이자가 MBC에 그것도 평화올림픽인 평창올림픽 와서 NBC에 해설위원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고요. NBC? 예.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도 성명서를 좀 내야 된다. 오노를 반대한다. 솔직히. no. 왜 그러냐면 네. 정말 페어플레이 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이나 반칙을 써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인류적 무리죠. 인류적 무리를 일으킨 자를 꼭 해설위원으로 초대해야 되냐. 이건 평창 동계올림픽을 좀 정신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기분 나쁜 의견도 있습니다. 예. 어쨌건 오노의 그 추억 돋는 이야기였고요. 오노가 나쁜데 이명박만 하겠어요? 그렇죠. 에이 진짜.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올림픽 출전권을 얻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또 경기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흘린 땀과 눈물.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금메달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건 우리가 진짜 미래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 이후에요. 한미 군사훈련이 있고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 이 가운데 평창 올림픽을 한국과 북한과 미국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일종의 희망이 하나 딱 걸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공식적 국가 수반인 김영남과 그 옆에 김영남을 보좌하는 형태로 수행하는 형태로 내려오는 김여정, 김정은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과는 이런 거 있잖아. 위원장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오라버니 뭐 이런 관계예요. 영상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정말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김정은 옆에서 사실상 무서워하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일단 내려온 거예요. 북한의 왕조 국가라고 우리가 봤을 때 북한 왕조의 사실상 유일한 첫 당사자가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 언론들의 예측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한 다음 날인 10일 날 면담을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나게 된다면 물론 김영남과도 만나겠지만 김여정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이게 북한 핵이라든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풀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그냥 내려온 건 아니고 방남단에다가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김여정이 온 게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10날 점심 때 오찬을 김여정 노동당 선동부 제1부부장도 이 자리에 배석한 오찬을 같이 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고요. 점심 먹는 겁니다. 그랬고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여정이 정말로 푸른나무님 얘기처럼 김정은의 복심을 갖고 내려왔을 것이라고 좀 추측이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마도 이게 문서 형태가 될지 언어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보통들 얘기하는 친서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하고요. 김영남이 움직였다는 것은 또한 이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에 있었을 당시에 그 당시에도 김영남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김영남을 만났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는 수순 중에 하나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에 가서 이 김영남이 공식 라인이고 그 다음에 김여정이 비공식 라인으로 해서 김정은의 어떤 의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을 하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충분한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오해의 소지를 피하고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 공세에 시달릴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상 간의 만남을 추진할 그 동력으로 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김여정 백두혈통이란 말이에요. 6.25 이후에 백두혈통이 남한에 온 건 처음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 자체로만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평화올림픽이잖아요, 평창이. 그럼 평화올림픽에 대해 무게를 확 실어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두혈통이 방남을 하는데 몇십 년 만에 이제 처음 오게 되는데 분명히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갖고 있을 거다. 그 메시지를 어쨌든 저는 분명히 가지고 올 거고요. 아마 남한의 선물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네, 선물이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다. 이걸 한번 봅시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돼. 북한과 미국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은 내 생각이에요. 순전히 내 생각. 더 이상 핵실험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의 전제 조건은 우리는 핵 안성했다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은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근데 문제는 북한은 핵이라는 것을 개발한 이후에 개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금 외교 전략인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반대죠. 너희들이 핵을 인정할 수 없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그 입장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힘들어지는 거죠. 서로 간에 위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 핵 개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린 평화로 갈 거야. 그게 북한의 입장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나쁜 짓 했으니 당장 올림픽 왔다 그래서 니들 용서하긴 좀 힘들어. 요 분위기로 가는데 그걸 옆에서 살살 더 꼰지르는 게 아베인 거고요. 그렇죠. 펜스 미 부통령도 강경파예요. 네. 스타일이 극우입니다. 개파에 극우. 가까운 사람이라. 저기 트럼프보다 더 극우입니다.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친서라든지 뭔가를 갖고 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안 할 것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 핵 실험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죽어도 못하죠. 핵이 존재하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가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펜스하고 김영남하고 회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직접 만나게 해버리고요. 네. 그래서 중간점을 찾지 않으면 미국도 양보를 해야 돼요. 찾지 않으면 올림픽 이전으로 그냥 다시 또 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잠을 못 자고 입술이 터지면서까지 고민하는 아마도 그런 상황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국민과 정치권은 어떻게 입장을 취해야 되냐고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펜스 이 녀석하고 아베 이 녀석하고 한나라당의 대한민국 극우들 그다음에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요즘은 이제 아시아 경제까지 포함됐더라고요. 이자들은 절대 한반도의 평화 협정 체계를 반대할 것입니다. 끝까지 반대할 것이고 지금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승민까지 합류를 했죠. 저는 유승민이 그래도 희망이었다고 보수의 희망이라고 봤는데 유승민도 저는 이제 아웃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런데 북한이 무엇을 갖고 오냐는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만약에 핵실험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방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핵이. 마지막 핵실험을 성공하고 선언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선언 직전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핵실험 카드를 놓고 평화협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좋아 영구 평화협정 하자. 그리고 이후에 남한에 있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고 우리 핵실험 중단하겠다. 이렇게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핵폐기 수순으로 가자. 이렇게 갈 겁니다. 북한에. 그러면 북한이 어떻게 할 거냐. 핵폐기 수순은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화가 난 게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프레임의 전환이 지금 우리 이 정치권이나 또는 우리 진보 민주계, 범진보 민주계라 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과 이 평화학은 좀 다르게 봐야 될 프레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미국과 러시아가 며칠 전에 선언했습니다. 소형 핵폭탄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목표점 타겟을 정확하게 응징할 수 있는 소형 핵폭탄을 개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 미소는 핵폭탄을 개발하고 북한은 핵폭탄을 개발하지 못한다. 이것이 과연 게임의 룰이 맞는 거냐. 여기서부터는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평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이 매파들과 제국주의와 대등한 관계를 가지려면
그러면 n분의 1로 축소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NPT의 규약대로. 그러면 북한이 12개에서 20개 정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약 3만 7천 개 정도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3만 7천 개 대 20대. 러시아 2만 개 넘죠, 2만 개. 중국 300개 넘죠, 300개. 등등. 비율로 나서 줄이기 시작하자. 그래서 인류의 핵을 없애자. 이런 제안들을 우리 국민도 해야 되고 정치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화는 반드시 북한과 영구 평화협정을 할 경우에는 한반도 내에 군사훈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봅시다. 지금 러시아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그렇고 이메일 주고받은 사이 아닙니까? 예. 이렇게 주고받은 사이고 중국도 이제 경제로 국가를 반석에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그러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강화할 이유가 없죠. 어떤 놈만 빼고 아베 이 녀석만 빼면 한반도에 그 어떠한 긴장감을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군사비를 80%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줄인 금액으로 지금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화협정 해주자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반드시 호소하고 그리고 핵실험을 동결하겠다. 여기까지 가고 핵실험 이제 핵폐기 수순은 비율대로 가자. 저는 이런 제안들을 범국민적 또는 남북한 쪽으로 민족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어쨌건 답은 없는데 접점은 찾아지겠죠. 사실 지금 상태에서 암울해요. 올림픽 이후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복선이 김여정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희망 섞어서 예상해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신비님이 지금 너무 앞부분에서 과외를 하셨어 지금. 아니요, 저 이재용 때문에 일주일 일을 못 하고요. 아까 우리가 오뷰 이야기 한 것처럼 흥분 테스트기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어. 침을 묻혔는데 이 사람 오늘 흥분하겠다 안 하겠다. 마이크 볼륨 조절하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왜 이재용이 집유가 제가 그 시민의 눈 월요일 정규 회의도 제가 연기할 만큼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만약에 해직이 안 됐다,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해직이 안 됐다면 제가 아마 과장 정도는 됐을 겁니다. 최소 못해도. 에이, 왜 이러세요? 구청장을 했겠지. 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저희 많아요. 저 유능했습니다. 솔직히 일벌레였었고요. 예, 또 이 사람들한테 그만큼 사랑받았고요. 근데 제가 노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네,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하면 반드시 사회는 맑아질 거라는 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그래서 농원에서 노조를 만들 때 저희가 쫓겨났어요. 몰래 만들다가. 강북으로 쫓겨났죠. 강북에 갔더니 바탕이 되길래 본격적으로 노조를 해서 제가 해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화를 내는 거는 내 개인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말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안 하면 삼성 대기업들도 부정부패 안 하겠지. 우리가 안 받으니까 공무원들이 이 일념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게 15년이에요. 지금. 15년 동안 경찰한테 파이프로도 맞아보고 수갑도 채워보고 벌금도 내보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해봤어요. 그죠? 제가 그 용역들한테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걸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내 머리 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이 빈 줄 알고 눈을 떠봤더니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6살짜리. 그 수모를 아들한테 보여주면서까지 제가 부정부패 척결할 것도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내 영혼이 치유됐어요. 근데 이종이 나왔어요. 그럼 제 지난 15년 동안 내가 부정부패 척결하겠다고 싸웠던 이건 뭡니까? 와. 너무 과흥분하시는데. 아니, 너무 억울합니다. 있잖아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보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잠깐 감옥을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김희중이 감옥에 있다가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용어를 귀휴라고 합니다. 제가 방송 제목이 그거였었잖아요. 에피소드에. 이재용의 짧은 외출. 어차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광범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역사는 항상 반전을 생각해야지. 자, 어쨌든 여론조사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여론조사는 향후에 개혁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선거 때 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재용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59%고요. 공감한다가 36%. 간단히 말해서 아직도 재벌이 우리나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략 36%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공감한다가 36%라는 거에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지지율들을 안 봐서 그러는 건데 정치권보다 실제로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요. 부산 PK, TK를 빼면요. 70%가 넘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산, 울산, 경남이 가장 지금 낮은 거죠. 경북, 대구, 경북도 64.2인데 부산, 울산, 경남이 54.9여서 이게 지금 수치가 59%인데요. 실제로 이 두 개 지역을 빼면 72.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고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이재용에 대해서 또는 이 자본의 폭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번 설문조사가 여론조사가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통계적 수치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담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젠다가 시민 자체가 국민 자체가 민주주의화 돼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컨텐츠도 업그레이드되고 개념도 바뀌고 성향도 바뀌고 이런 거 있죠. 그 과정에서 아직도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재벌이 갖는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 이건 사실 불공정인 문제거든요. 이재용 재판은 그렇다고. 이 불공정인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불공정 문제라든지 사회 정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재벌들이 한국 사회를 먹여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6%라고 하는 건 이 비슷한 사건들을 비추었을 때 촛불 훨씬 이전으로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이 우리는 진보했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명박이 당선되는 시점으로 돌아갔으면 공감이 한 60% 이상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상처받은 영혼이 조금 치유됐어요. 이 수치 때문에. 정말 치유가 좀 됐는데 역시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살아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용이라는 어쨌든 황태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온갖 법들의 해석들을 굴절시켰고 그다음 법치주의를 우롱했고요. 그다음 과거 판례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오로지 이 황태자만을 위해서 온갖 다 같은 법원에서요. 불법 편법 승계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미. 그런데 그 법정 옆에 판사가 그거를 또 면죄부를 줘버려요. 저는 이거는 도대체가요. 사법부가 뿌리채 뽑아야 되는 이 적폐이고요. 이제는 말이죠. 예전에 지식정보사회 이전에는요. 암기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타서 판사가 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정보가 지식이 돈이 되지 않는 사회란 말이에요. 널려있는 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보다 폐쇄되어 있는 판사들이 덜 현명하고 무식해요. 그리고 사회적 공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판사 한두 명한테 범죄를 유무죄를 판단하게 만드는 사회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 지금 정부가 좋습니다. 정부가 고비처도 만들고 온갖 방법을 내놓지만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고요. 이제 바로 이런 무식한 판사들 또는 저는 솔직히요. 제가 고소고발 돼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사후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판사. 제가 이름은 말 않겠어요. 이 판사가 사후 분명히 조선과 동아인가요? 조선과 동아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런 사회적 파장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난리가 날 거를 예측하고 있었다. 예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치밀하게 이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국민을 얼마나 우롱했으며 더 나아가 역사도 우롱했어요. 민주주의가 성숙되면 자신의 판결을 이해할 거다. 이런 개 같은 소리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이자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거 분명하고요. 자, 그렇다고 치면 이런 자들이 과연 앞으로 미래의 판결까지 맡길 것이냐. 그러면 이 판사 한 명만 장학생이냐. 아니죠.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70%가 된다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 판사들의 도덕성이나 국가관만 믿고 판결을 맡길 거냐. 저는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판사 혼자 판결합니까? 다 배심원제가 한다는 겁니다. 기소도 배심제, 판결도 배심제.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판사 할아버지가 와도 돈에 약하거든요. 돈을 5만 원 빳빳한 걸 차에 실어다 주는데 어떻게 풀어주지 못합니까? 풀어줘야죠. 돈이 최고인 세상인데. 그럼 그 사람한테
너 돈 줄 테니까 그래도 너는 공무원이니까 도덕성을 지켜. 이렇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전면 배심적으로 가자. 집단 지성을 통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만이 사법부를 제대로 바꿀 수 있다. 자, 어쨌건 이재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사회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 현직 판사도 올렸잖아요. 잘못된 판결이라고. 그렇죠. 이재용이 잠깐 며칠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가 붕괴 수준에 와버려요. 이재용이 잠깐 어떤 판사가 무슨 오더를 받아서 풀어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는 의견을 전달해야죠. 국민의 뜻을. 청와대 청원도 지금 막 20만이 훨씬 넘어갔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들은 지금 사법부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재용의 역풍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분해할 필요는 사실 없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흥분하자.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모두의 바람이 모여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모여 평화의 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75억 인류의 평화 올림픽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대한민국 평창.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평화로운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명박이 자꾸 나를 이렇게 털어대면 평창 안 갈 수도 있어? 라고 했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간다. 뭐 연병 진짜. 진짜 연병을 하네 진짜. 이명박 쥐꼬리 자전거에 밟힌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씨발. 대통령이 애우상 전직 대통령이 애우상 초대권을 보냈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간다는 것도 굉장히 싸가지 없는 일이고요. 지금 다스가 MB 거라는 게 밝혀졌고 도곡동 땅도 MB 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저는 평창에 갈 것이 아니라 검찰청으로 가야 된다. 초청장이 왔을 때 내가 이명박이라면요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수사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 준비를 해야 되니 평창 올림픽 못 갑니다. 차라리 그게 솔직한 거 아니야? 김윤옥은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명박만 혼자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거지. 두 사람이 또 나타나면 또 비호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명박만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긴 가는 건데 정말로 따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의혹을 제기한 분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시오. 절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서로 비호감이라? 아니 대문은 같이 쓰더라도 각방 쓰겠죠. 그렇지. 이제 만사가 귀찮은 나이긴 해. 역시 여성의 감각이 뛰어나네요. 그런데 제가 왜 MB가 평창에 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요. 천안함 기억나시죠? 북한에 더 씌웠잖아요. 북한 1번 맞다. 뭐죠? 펜으로 써가지고 1번 북한 매직으로 파란 매직 1번? 파란 매직 1번 그렇게 더 씌워놓고 무슨 낯짝으로 가서 북한 선수들 봅니까? 예? 저는 일단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의혹으로 한간에서 떠들었던 MB의 비리들이 지금 검찰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됐죠. 다 조사 끝났죠. 오늘 또 압수수색 2군데 했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 가서 지새끼 낯짝 내밀면 안 되죠.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런 사유로 문 대통령 지금 최소한의 경비만 한다고 하잖아요. 경호만. 문 대통령의 경비가 경호 맞죠. 그놈이 사람이 아니 아니니까. 문 대통령의 경호보다 이명박의 경호가 훨씬 더 두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래저래 맞을 일도 많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쪽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전직 대통령인데 만약에 개막식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호에 신중을 좀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또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조작할 수도 있어요. 청와대 경호실이, 그러니까 경호처에서는 촘촘하게 경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더 신경을 쓰시라.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명박을 더 경호해라 이런 얘기예요. 반전의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계올림픽 스케이트 날이 날카롭거든요. 쥐꼬리 잘리면 좆되는 거예요. 한 방에 간다니까. 쥐꼬리 누가 잘라 이렇게 따지다 보면 완전히 역전돼 버린다니까요. 이번 에피의 제목은 이명박을 경호철저하라 뭐 이런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인천광역시 청라지구에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예. 특정 어느 곳이. 거기가 어디냐면은 하나금융의 TI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하나은행이 전 회장이 누구냐면은 김승유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승유 설명 잠깐 들어갈까요? 예. 1943년생으로 MB 정권 시절에 금융권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강만수, 이팔성, 어윤대 그리고 김승유입니다. 이 사람이 2012년 이명박의 퇴임 전까지 무려 15년 동안 하나금융 최고 경영자를 맡은 왕 회장으로까지 불렸던 사람인데요. 이명박하고는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당선됐을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적인 인연과 공적인 관계를 연결짓는 기사는 안 나왔으면 한다. 개인적으로야 동기동창이지만 나라의 대통령이 된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완전히 강조하며 선을 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경기고를 졸업하고 이명박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로 네, 동기죠. 네, 그리고 현재 청계재단 이사까지 예.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지주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2008년에 하나고를 만들었고 초대 이사장까지 했는데요. 이 하나고를 만드는 게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김승유는 이명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을 맡으면서 이명박의 다스 관련된 120억 비자금. 세탁을 도와준 건데요. 마치 하나은행이 받아야 될 빚을 받은 양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회수한 다음에 세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인천에 있는 TI 센터라는 곳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온라인에서도 못 뽑는 어떤 데이터들을 거기 가면 직접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검찰이 다스, BBK 등등 또는 국정원 특활비든 뭐든 간에 수사하는 주체가 다르니까 거의 모든 맥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자금이 관리되던 43개 국내 차명 계좌에서 돈을 빼서요. 정상적으로 해외에 입금된 외상값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돈을 세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 돕지 않으면 이것과 사실 농협이 지금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은행이 회의로 국고를 빼는데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중범죄입니다. 현행법으로도. 그죠? 이 두 개가 완전 확실한 게 농협 같은 경우에는 당시 농협중앙회장 최원병이라는 그렇죠. 사람, 이 사람이 재임까지 성공을 하거든요. 이런 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이명박의 동지상고 선후배 사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왜 얼마 전에 블랙하우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농협이 캐나다로 대출해줬는데 아무도 책임 사람 없고 찾으려고도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의 모든 범죄는 사실은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이루어진 작업인데.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하고요. 네. 제가 포스코, 자갈치 집중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하나은행은 이명박뿐이 아니었죠. 박근혜 시절에도 국정농단 사건에 독일로 돈이 오고 가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던 그런 범죄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좀 답답한데 은행권 적폐는 아직 청산되고 있지 않죠. 그다음에 하나은행은 또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지금 돼서 2번을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점수 조작으로 면접 점수 조작으로 명문대만 채용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면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합격시킨 자의 뒤에 저는 권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합격시킨 자의 뒤에 권력이 없지 않고는 이거는 바보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면접까지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은행이 준비한 면접 시험지에 높은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은행에 들어와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점수를 준 거잖아요, 면접관들이. 근데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특정인들을 합격시켰단 말이에요. 이러면 뒤에 청탁이 있지 않고는 안 합니다. 어떤 놈이 우리 은행이 잘 되고 우리 은행이 수입이 높으면 내가 월급이 올라가는데 더 점수가 낮은 놈을 합격시키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바로 청탁 비리 중 하나에서 수사를 더 깊게 들어가면 권력층이 나올 거다. 혹시 권성동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이 이미 묵사발 돼버렸고요. 이런 은행은 사실은 돈을 다 빼야 된다. 근데 김승유의 하나은행이 하던 짓이 김승유가 하나고에 가서도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은 행위를 하죠. 네, 그것 때문에 2016년 말에 사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부정운영, 성적 조작 똑같죠. 그리고 하나고가 아실 텐데 다들 들어가고 싶어서 제 안 아들도 달라는 원서 썼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입학 정원 중에 20%를 하나금융그룹 직원의 자녀로 선발한다. 예, 우선 선발합니다. 열받네. 네. 네버엔딩 스토리 26회 나 껌 좀 씹었다. 마차 편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야수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 껌을 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전투적으로
했었던 때가 언젠가. 뭐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과보호 같이 받고 자라다가 어느 순간 뭐 IMF와 더불어서 어떻게 확 노출이 돼 버렸을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포기를 하는 애들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친척 중에서나 친구들 중에서나 포기해서 자살한 애들도 있고, 아예 학교에서 사라진 애들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냥 오기. 악착같이 내가 이겨내자. 네, 그리고 동생이 저보다 한 14살 어리니까, 늦둥이가 있었으니까. 14살.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걔가 이제 초등학교생이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때 저를 엄마한테 막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의 생활 수준은 유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원동력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에 저번에 말했을 때 사장님한테 이렇게 녹음기 껴가지고 들어가서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제가 너무 어이없이 이제 레이오프가 당하게 되니까 그 회사에 다니던 부장님이, 세일즈 부장님이, 그런 보통 회사는 사장보다 세일즈 부장이 더 힘이 셀 때가 있어요. 이 부장이 너무 열이 받으니까 저를 자기 사촌 동생 회사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을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회사를 다니고 나서 아, 나 다시는 내가 한국 회사에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하는 회사였냐면, 지금은 이 네일 팁 있죠, 인조 팁. 이게 지금 되게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때는 정말 초창기였어요. 그래서 네일 아트 네일 아트를 하는데 여기에 인조 손톱을 붙이는 것 자체가 없던 때였거든요. 그치 그 당시만 해도. 네. 그때가 2000년대 초반 때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키스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미국에서 되게 히트친 브랜드거든요. 그거랑 데싱디바랑. 근데 그게 한국인 거예요. 한국 회사예요, 그게? 한국 사람 거예요. 외국에서 성공한 거예요? 네, 네, 미국에서 크게 성공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공장을 만들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사장이 그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공장을 만들고 한국에 회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중동이라던가 미국, 유럽 이 정도가 가장 이제 인기가 많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시작을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첫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정식적인 충격에 엄마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와라. 약간 그때 퇴직금 받은 걸로 빡빡 긁어서 막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지순례하러 이스라엘 이태리를 갔어요. 이태리요? 이태리를 갔는데 그때 딱 세일즈 부장님한테 연락 오면서 너 이 회사에 면접 좀 볼래? 라고 왔는데, 저 지금 이태리라고 금방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동생이, 사촌 동생이 박람회가 거기에서 있어서 지금 이태리를 간다고 하니까 이태리에서 좀 만나서 네가 간 김에 통역도 해주고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회사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아, 이건 하느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잖아. 네. 이태리 갈 일인데 잘 됐네. 오히려 네. 이태리 있다 그러면 아유 다음에 보자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근데 웃긴 게 그때 이제 거기에는 워낙 그런 성지가 많으니까 그 중에서 특이한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교황이 무릎으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러 갔다는 그런 성당이 있었어요. 와, 무릎으로만? 무릎으로 올라가서 계단을.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다 무릎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계단을. 근데 몇 개 정도 돼요? 꽤 높아요. 1층에서 한 3층 정도? 근데 나중에 그 끝에쯤 갔을 때 제가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제대로 허리를 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거나, 그때 20대 초반인데. 거기 한의사님도 좀 이태리로 보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행 가이드, 그러니까 그 단체가 가이드가 우리 대모님이었는데 당황하신 거지. 이 멀쩡한 애 데리다가 지금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갔던 한국 신부님들이 막 이거 뭐 뼈 맞춰준다 어쩐다 하면서 막 했는데 절대 안 되는 거야. 근육통을 갖다가. 그래서 그래서 그 이태리에서 그 사람들을 못 만났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이게 인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안 했어야 됐는데, 한국 돌아오고 나서 제가 그 회사를 기어이 이제 찾아간 거예요. 왜냐면 또 부장님이 신경 써줬으니까 또 갔는데, 이 회사가 갔더니 정말 개판인 거지.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리고 큰 회사였어요? 작은 회사였어요. 작은 회사고. 그래서 세일즈 1명, 그러면 제가 해외 영업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그리고 어드민 1명 이렇게 쓰는 거고, 격리 1명. 근데 들어가서 우리 회사는 영어도 중요하지만 일본으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너가 일본 학원을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케이. 왜냐면 내가 어쨌든 이 회사를 그만둬도 나한테 남는 건 언어니까 다니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돈으로 다녀라. 아니죠. 그거는 회사에서 대주니까 다녔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는 죽어도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게 학원 수업이 아침 6시 반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집이 신도림이었으니까 신도림에서 신촌까지 6시 반에 가려면 6시에 전철을 타야 되는데 6시에 전철을 타면 정말 그 분위기가 생동감 있게 이게 아니고 거기 뭐 새벽 일 다니시는 분들 새벽 일 많으시죠? 다니시는 분들 정말 아저씨들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막 있는 아저씨들이나 늦게 집에 건설업 술 하시는 먹고 돌아가는 나 같은 대학생들. 애들이나? 근데 거기에서 정말 학원 가느라 가는 사람들이 진짜 몇 명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대단하다. 옛날 6시 반에 수업이 있어요. 그때가 20대, 초반. 그러니까 23, 4 이 정도 되는 네. 그때였죠. 네. 그 정도 되는 그 친구들이 꼭 그런 고비를 한번 넘는 것 같아요. 24시간을 그 전투적으로. 네, 몇 개로 쪼개가지고 막 이틀치 3일치 막 살려고 막 하는 그런. 그래서 6시 반부터 시작해서 8시 반까지 2시간을 하는데 일본어 현지 일본인하고 그러니까 회화 시간이었는데 그걸 주 5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간다는 거잖아. 주 3일이 아니고 그렇게 6개월 아침부터 피곤하다. 하드하네요. 2시간을 지금 듣고 있는데 피곤해졌어요. 그렇게 6개월을 하니까 그냥 생활 일본어가 바로 돼요. 그거는 진짜 좋더라고. 와, 6개월 만에. 6개월 하면 돼요. 조금 다른 언어보다 조금 편하죠? 네, 편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또 되게 멋있고 잘 가르쳤어. 그래서 이 사람이 송원이하고 네. 그다음에 소지섭 일본어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리고 선생님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너무 친하게 지냈는데 정말 제가 막 아파서 실려가더라도 선생님 보러 새벽 6시 반에는 그 학원을 꼭 갔거든요. 회사는 못 가더라도. 저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네, 선생님이 잘생기고 봐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러면 이제 8시 반에 수업이 끝나면은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러면 신촌에서 끝나고 일산이었거든요, 회사가. 그러면 아침에 자기가 학원을 다니라고 했으니까 조금 늦는 거는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고 나면 6시에 퇴근을 하면 7시까지 신촌에 다시 와서 그때 영어 토익 학원 2시간짜리를 또 다녔어요. 와. 또 피곤해졌다. 왜냐면 이거를 내가 다녀서 토익 점수를 올려놔야 이게 영어 회화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점수를 기계적으로 잘 받는 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토익 학원을 2시간을 다니고 2시간도 왜 2시간이냐면 원래 1시간만 다녀도 되는데 그 뒤에 똑같은 타임을 또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집에 가서 공부 또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2번을 반복해서 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근데 나 같은 복습이 되는구나. 나같이 하는 사람은 없죠. 그걸 2번 듣는 사람 누가 있겠어. 선생님 피곤한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똑같은 말 계속. 아까 첫사랑 얘기 다 재밌게 빵빵 터졌는데 또 앉아있어. 두 번째 사랑 얘기로 바꿔서야겠구만. 힘들다. 그러고 나서 주말에는 영어 프리토킹을 또 다닌 거예요. 무슨 국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이 되게 너무 피폐해져.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일단. 맞아요. 뭐. 네, 잠을 잘 시간도 없고 뭐 누구를 만날 시간도 없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하지. 그런데 나는 이거를 해서 나한테 얻어질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미드를 나는 자막 없이 보고 싶고 미드처럼 말하고 싶은 막 이런 욕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왜 그런 꿈을? 누가 옛날에 그랬었어요. 미국의 거지들은 영어도 잘한다고. 막 하고 그랬었어. 영어 어렵다 그러면은 그 누가 그렇게 해서 하라고 했던 얘기가 생각나네. 근데 거기를 6개월을 다니는 동안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그 회사에 첫 출근한 날 제가 또 오버한다고 9시까지 출근인데 막 8시까지 간 거예요. 피곤해. 아까 얘기만 들어도 꼴 보기 싫다고 한 이후로 얘기만 들어도 피곤하네. 그래서 딱 찍고 들어갔는데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회사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사장님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봤더니 사장님실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전날 술을 먹고 거기서 바닥에서 자면서 오바이트까지 다. 얘기만 들어도 꼴 보기 싫어. 보기 싫은 장면이 나와. 자기는 나를 사촌형한테 소개를 받아서 첫 출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지금 이 작은 회사를 끌어나갈 중요한 사람이 첫 출근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당황해가지고
이제 나는 빈 책상 가서 앉아 있고 다른 직원들이 출근을 했어요. 자기들도 보고 놀란 거야. 사장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출근했던 격리 여자애가 깨우더라고. 사장님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거야. 그러고 나서 막 너무 흉하고 창피하니까 치우라 자기가 치울 테니까 다 나가 있으라 그러고 막. 그렇게 그 회사를 그때 그만뒀어야 됐어요. 그때 그게 그 분비물을 보고 나서 이거 아니다. 정리하자 해야 되는데. 그때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6개월 동안 힘들긴 했지만 딱 몇 가지 꼽으라면 저한테 남았던 게 그 학원 다녔던 거랑 그다음에 박람회를 다녔던 거였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박람회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를 거기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스 디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안 쓰니까 1번부터 A부터 Z까지 그냥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네일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더 예쁘게 잘 보일 수 있을까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왜 귀걸이 이렇게 진열대에 걸어놓는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액세서리 집 가면은 그거를 사서 그 귀걸이 거는 거를 사서 거기에다가 네일팁을 하나씩 달았어요. 그게 귀걸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시장에 가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다 짜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로레알도 만나고, 그러니까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유럽 본사에서 나온 애들은 로레알이라고 찍어가지고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른 되게 중소기업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좀 괜찮다 싶은 회사한테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연락을 하게 되면 그때 자기가 로레알 회사라고 밝히는 거예요. 재밌네. 네. 그거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국정원 스타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사장이 라스베가스 갔을 때였나? 그때 완전히 일본의 큰 바이어를 잡은 거예요. 그 나카무라 상이라고. 이 사람이 정말 한국을 되게 자주 오면서 우리 제품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께 되게 그때 참신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네일팁을 바르면 정말 본드처럼 붙어가지고 뗄 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고안한 거는 뗐다 붙였다가 가능한 팁이었어요. 근데 붙였을 때 잘 붙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너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때 한 세트에 10만 원, 15만 원 막 이 정도. 그때 우리나라 물가 차이 많이 날 때잖아요. 네, 그리고 스왈로브스키 막 이런 거를 다 얹었었거든요. 네일팁 위에다가. 일본 애들 화려한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사랑 터지면서 우리 회사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큰 바이어를 하나 물면 이 조그만한 회사가 이 바이어한테 되게 휘청거려요. 오더량에 따라서. 이 바이어가 어느 날 우리 사장하고 막 얘기를 하더니 우리 사장이 나를 불러서 이러는 거예요. 너 나카무라 상이 월급을 더 주고 자기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너를 비서로 쓰고 싶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딱 이러는 거예요. 위험하다. 너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 근데 이제 너 그거 비서 한다고 하면 너 집도 따로 얻어주고 그렇게 해준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궁극기가 있는 거네. 처음에 뭐야 이거 현지처야? 딱 이 생각이 먼저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항상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약간 자랑은 아니지만 쟤는 꼭 내가 스카우트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다가 우리 사장한테 이렇게 넌지시 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렇게 중소기업에서는 누구 하나가 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들 안 하면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거 지금 미투 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마차는 따로 회식할 때 꼭 부르고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남자 영업하는 애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가서 뭐 비싼 회 사주고 하니까 열심히 따라먹고 우리 사장님도 가니까 단둘이 만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갔는데 이게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장이 내 편이 아닌 거야. 사장은 자기의 회사에 이걸 위해서 나를 밀어넣고 싶은 거지. 너 한다고 해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모르는 척하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 비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집어넣어준다고 해서 나한테 더 원하는 게 있고 하면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그랬어. 사장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속셈이 있고 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데 나한테 모르는 척 은근히 너 아르바이트식으로 돈 더 벌면서 할래 어쩔래 막 하는 거잖아.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래서 그 사촌 형 그 부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고 나서 딱 까보니까 나중에 그 사장이 애가 셋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 사촌 형 그 세일즈 부장이었던 이전 회사의 세일즈 부장님이었던 사람도 되게 결혼을 되게 늦게 했어요. 40 넘어서. 근데 그 집에 바람 펴서 이혼하고 이 사장 애 셋인데 바람 펴서 지금 어쩐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자기 바이어를 위해서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저번에 말했지만 20대 후반까지 남자랑 자본 적도 없고 뭐 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당연히 뭐 생각도 안 했지만 그걸 정말 기분 나빠해가지고 내가 크게 한판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나온 게 되게 억울한 거죠. 아니면 정말 모르는 척하면서 정말 비서 일만 하는 거야. 비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월급은 더블로 받으면서. 그런 게 돼야 하는데 근데 나중에 그 우리 회사에 나는 일어를 새로 배우라고 했지만 격리로 있었던 여자애는 상고를 나와서 거기서 일본어과를 했었기 때문에 걔는 일어를 잘하는 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걔한테 간 거야. 난 그러고 나서 6개월을 정말 갑작스럽게 그만뒀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딱 사장실로 불러서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 하자마자 보통은 이제 인수인계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짐 싸서 그냥 나와버렸어. 멋있다. 20대만 할 수 있는. 근데 과감한. 그때 내가 더 싸웠어야 됐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근데 참 옛날인데 옛날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한참 10몇 년 전인데. 그쵸. 그게 지금이라고 없겠어요, 그게? 지금은 더 심하다는 건 아는데 그때도 이제 10몇 년 전이만 해도 나는 좀 덜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내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고 네 그러면 지금 짐 싸서 바로 나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장이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뭘 어떡해 그럼 나보고 나가라면서. 짐을 싸고 다음 사람 오면 인수인계 다 해주고 그다음에 마음의 준비한 다음에 2달 뒤에 나가. 누가? 이거지 사장. 그러니까 저는 여자분들이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친구들끼리 있을 때 욕을 정말 잘하시거든요. 쌍욕을 막 미친 새끼야 개새끼 씨발놈 이런 욕을 정말 잘하시는데 필요할 때 못해요. 이게 욕이라는 건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라고 평소에 연습하는 건데 아니 친구들 사이에서 막 서로 뭐 이렇게 미친년아 쌍년아 막 뭐 하면서 하다가 진짜 미친년을 봤을 때 야 이 미친년아 나와야 되는데 그때 말을 못 하시더라고.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 서열 구조가 있는 데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개그맨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선배가 너무 이상한 걸 하거나 그러면 욕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할 수는 못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 진짜 아닌데 하면서 그냥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가 아무리 후배라고 해도 이거는 뭐라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왜냐면 내가 늘 이렇게 그래도 내 윗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이 사람 왜 이러지? 하고 좀 혼란스러워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지내가고 생각해 근데 그게 미투라는 게 사실은 여성이 당하는 성추행 이 범주가 아니라 사실은 강자와 약자의 약자가 당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자 사장이 일본에서 돈 많은 사람이 이쁘장한 남자 직원한테 너 내가 픽업할 테니까 갈래? 그러면은 그건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자가 남자라고 해서 그걸 대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권력 관계에서 밑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 사건도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저 이제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녹음하고 그 다음날에 저희 이모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모님은 이제 교사 출신이시고, 사촌 여동생이 판사예요. 근데 이제 중앙지검을 나온 판사예요. 그 옛날 검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모님한테 이제 걔를 못 만났으니까 물어봤죠. 지금 이제 중앙지검 쪽에 난리가 났는데, 걔는 어땠냐고. 그러니까 이모님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안 그런 데가 없다. 딱 한마디.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 그 사태, 서지현 검사의 그 인터뷰 이후에 이제 안태근 씨의 태도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 이전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고발하고 증언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만큼 받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서지현 검사라는 사람이 검사가 방점인 거죠.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약간 영화 내부자들 생각난다. 예, 그러니까 야, 이거 네가 얘기해야 돼. 넌 검사잖아. 그동안 그 있잖아, 똑같은 대사님. 이야기로 수십 번 벽에 계란을 던졌던 수많은 여성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편으로 드디어 이제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 전달됐구나라고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 한켠에 그 헛헛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도 안 들어주다가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한번 하니까 완전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뭐 한국 회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저는
그 미국 회사 다닐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게 저는 지금 20대들이 겪는 게 그때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다는 거지. 나처럼 이거를 막 불같이 화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걸 권력 구조상도 못하고 이게 지금 내가 뭘 들었지? 먼저 멍한 게 일단 먼저라 사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회사도 잘 망했죠? 망한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바로 일주일 있다가 그 신이 숨겨둔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히려 되게 잘 되는 거였는데. 능력자다. 능력자 무슨 열매를 드셨길래? 정말 간절하게 이력서를 밤낮으로 썼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도 분명히 많을 거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일본 그 사장님이 그 한국 여자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따로 차려줄 테니까 저기 회사 하나 내. 그래서 거기 문 닫게 하고 아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오히려 당했을 수도 있어 그 사장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할 수도 있겠네요. 한때 제가 열심히 살았을 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나 한때 껌을 씹었다라는 주제인데 다들 다양한 주제가 왜냐면 껌 씹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대로 씹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비스무리한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자 여러분들 한때 나도 껌 좀 씹었다는 시기가 언제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했던 네버엔딩 스토리 이야기는요. 우리 새날 채널2에서 저희가 오리지널 버전으로 편집 안 된 거 그대로 풀 버전 1시간 20분짜리죠. 풀 버전으로 있으니까 꼭 다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풀 버전 하니까 괜히 막 설레고 그러시죠.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